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자,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개념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 위험 개념의 확장이 저 공제 문제집에 나오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이제 위험이 있을 때,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위험이 있으면 뭐 손으로 제지해도 되고, 경찰봉으로 때려도 되고, 총을 쏴도 되고, 위험이 있으면 뭐 무조건 뭐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위험도 위험의 정도가 있겠죠. 그 위험의 정도를 이제 구분한 것이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까지 경찰권 발동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위험 개념의 확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자, 현재 위험이 그 밑에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 원래 경찰권 발동은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이죠. 근데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갖다가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서, 행정법에서 경찰학에서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면, 긴급할 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긴급권이 아니라 긴급할 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긴급권입니다. 긴급할 때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긴급권입니다. 경찰권은 경찰 책임자한테 발동해야 되는데,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발동하려고 하면 그때 위험은 일반적인 위험보다 더 높은 위험도여야 하겠죠. 그걸 갖다가 어떤 학자가, 독일의 학자들이 현재 위험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3현, 제3자 경찰권 발동, 현재 위험 3현. 자, 직접적 위험은 이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저 강론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제 가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가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막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위험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만 강제 해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 시위의 금지와 강제 해산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직접성, 명백성 항상 우리 머릿속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집회에서 강제 해상시키려면 그때의 위험은 직접적인 위험이다. 근데 이것은 직접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직접성, 명백성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직접성, 명백성, 직접적 위험 그냥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뭐 중대한 위험이 있고, 자, 임박한 위험, 다른 국가기관 임무인 경우로서 경찰이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다른 국가기관의 임무인데 경찰이 대신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그때 위험이 임박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원래 경찰이 왜 타 국가기관 임무에 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타 국가기관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이 딱 국민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겨, 경찰의 임무가 아닌데 경찰이 제일 먼저 도착하죠. 그때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도 국가, 그 타 원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국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 또는 국민이 막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임무가 아니지만 경찰이 공무원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타 국가기관의 임무지만 임박한 위험 정도가 되면 경찰이 타 국가기관에 대신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본 때 그 위험이 임박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타 국가기관의 임무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때 그때 위험이 임박한 위험, 타임. 그래서 저는 그냥 3현 타임, 4면 타임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현 타임, 4면 타임. 위험이라는 것이 위험이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이 다 그냥 똑같은 것이냐, 구별을 좀 지어야 된다. 중대한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좀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것이 이 강화된 위험의 유형이고, 3현 타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밑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즉 국가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어. 그러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으면 적법.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어? 위법.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이자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자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제한할 때는 특별한 위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린 것이 이 쉔크 판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입니다. 아주 좋은 이념 자체가 엄청 좋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 판결이죠. 엄청 좋은 판결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또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최근에 받아들였어. 그 최근에 받아들인 그 판례가 경찰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헌법재판 유예를 보시면 미국에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과 관련된 원칙. 자, 미국에서 쉔크 판결에서 홈즈 대법관이 존 스튜어트 밀의 유예 원칙. 이 유예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이 자유에 대해서 엄청 중시한 사람입니다. 이 밀이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 딱 이게 이 말이죠. 남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홈즈 대법관이 쉔크 판결에서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어떤 제한을 가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어.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다라고 판결한 것이 이 쉔크 판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거기 둘째 줄에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 고무, 7조 5항 이적 표현물 제작 등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 그냥 명백성 원칙만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저 끝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냥 명백성 원칙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자, 밑에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그냥 직접성 명백성 현존까지 판단하지 않고 직접성 명백성이 있을 때만 강제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성 명백성만 가지고 따지지 현존성까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예요. 근데 최근의 판례에서 맨 밑에 대법원 판례에서 유해성 정찰 장비인 살수차 물포, 살수차는 육경이 쓰는 것이고 물포는 해경이 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살수차 물포에서 물을 쏘는데 물을 포물선을 그래서 써야죠. 왜냐하면 포물선을 그리면 압력이 확 낮아지죠. 근데 직사로 쏴버리면 압력이 그냥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백남기 농민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밧줄로 막 경찰 차를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섰다가 물포를 뿌리는데 막 직사로 물포를 뿌리니까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십니다. 물포를 맞을 때 백남기 농민이 맞고 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압력이 엄청 세니까 맞고 팍 까져가지고 그냥 머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망하시거든요. 그렇게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그냥 물포나 살수차를 그냥 쏠 때가 아니라 직사로, 포물선이 아니라 직사로 쏠 때는 직접성 명백성에다가 현존하는 위험까지 있어야만 쏠 수 있는데 니네 경찰 직접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 물 쏴가지고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경찰 직무 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경찰 판례인 것이죠. 그래서 저 엄청 유명한 저 쉔크 판결의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우리 대법원에서 딱 하나 받으랬어. 근데 그것이 우리 경찰 판례입니다. 직사살수 판례. 직사살수를 하려면 직접성 명백성에 더해서 현존하는 위험까지 있어야만 직사살수가 적법화될 수 있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직접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쏘았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 발동으로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인정한 것이 판례입니다. 자, 오늘 저 범죄 수사를 보시면 지금 경찰이 기본적 임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개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서비스 임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범죄 수사를 보시면 자, 기억에 행정상 경찰권 행사가 행정 편의주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경지법이 그렇죠. 경지법 경찰권 발동 조항이 3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경찰권 발동 조항입니다. 3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불보위 범위 사유, 10조부터가 장구 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보위 범위 사유 장구 분무가 전부 다 기본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딱 하나 기본형이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가면 하회한다도 있지만 기본형은 다 할 수 있답니다. 딱 하나 유치장을 둔다예요. 유치장은 경찰권 발동이 아니잖아요. 유치장은 우리 시설이지 경찰권 발동이 아니잖아요.
불법의 범위사유 장구 의무 중에서 전차권 발동이 아닌 시설, 유치장만 유치장을 둔다고 되고 나머지 다 기본형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전차권이 발동하는 그 현장은 엄청 위험하고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차권을 발동할지 말지 또 설사 발동한다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쓸지 B라는 수단을 쓸지는 임의적으로 전차관한테 재량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차권 발동 조항은 다 재량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는 형사소송법 197조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즉 가행적으로 수사는 가행적으로 일반적인 경찰권, 행정권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행적으로 수사권을 표현하는 것이 수사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오늘날의 수사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사 환경이 수사권 발동을 막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수사권 발동을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간통죄 폐지 등 비범죄화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 범죄는 축소되죠. 또 간통죄를 폐지하면 경찰 수사가 축소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과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즉 사소한 것까지 막 처벌하는 것들 법령이 막 새로 막 생기고 또 신범죄와 환경범죄,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등 옛날에는 처벌하지 않던 것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경찰의 수사활동 분야가 증가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사 환경은 수사를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고 확장시키는 경향도 있다. 양쪽으로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 아래서 적극적 수사권 발동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사법 경찰 활동과 병행해서 응급조치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옛날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대충 말로 그냥 찌그리고 그냥 왔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입법권자가 우리 저 가정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렇게 있죠. 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세 군데에 다 응급조치가 있는데 응급조치가 어떻게 규정돼 있어? 조치하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권 발동 조항은 원래 임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를 조치하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 입법권자들이 전차관들이 현장 가서 막 대충 막 무마하고 왔는데 나중에 막 살인사건 나고 막 그러니까 야 경찰 출동하면 반드시 조치해. 이게 입법권자가 경찰한테 지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사회적 법치국가적 시각이에요. 사회적 법치국가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적국국가라고 얘기했죠. 법치국가, 소국국가, 법에 근거 없으면 국민 좀 괴롭히지 마. 이게 법치국가 개념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개입 안 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 적국국가 개념,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치국가 아래서는 경찰권을 더 발동시켜야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자, 아래 서비스 의무를 보시면 기억의 첫 줄 끝에 사회법치국가 아래서 국가는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개입함으로 경찰의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경찰 역할이 이제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디귿의 경직법상 손실 보상 규정 또 소송 지원 규정은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맞죠? 맞죠? 여러분 갈수록 막 경찰한테 서비스 활동 막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그냥 순찰만 도는 것이 아니라 뭐 밤길에 여성분들 혼자 지나고 있으면 태워서 집까지 좀 데려다 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서비스 활동 엄청 경찰한테 실제 우리 내부에 막 지시도 내려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다 그 논리적인 배경 안에 뭐 지역사회 경찰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논리적 배경 안에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이념이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이 뭐요? 야 적극적으로 일해. 일하다가 국민한테 어떤 손실을 주면 국가가 대신 물어줄게. 이게 손실 보상 규정이지 않습니까? 또 소송 지원 규정. 야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다가 소송 붙으면 변호사는 국가가 사줄게. 이게 소송 지원 규정이잖아요. 다 두 가지가 다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촉구하는 그런 조항이다. 그 뒷면에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이념이 숨어 있다. 자, 넘어가서 경찰의 관할. 자, 관할하면 사물 관할, 인적 관할, 지역 관할이 있죠. 사물 관할은 업무 관할이고, 인적 관할은 어떤 사람들한테 경찰권이 미치느냐라는 문제고, 지역 관할은 어떤 지역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사물 관할이 여기서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일사자입니다. 물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하면 그냥 사람이야. 그렇죠? 이 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이겁니다. 그래서 사물, 일, 그것, 일이라는 것, 인물,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물 관할이 그냥 표현이 어려워서 한자로 해서 이제 어려운 것이지 업무 관할, 일 관할이 사물 관할입니다. 그래서 일 관할, 업무 관할. 그래서 그 일, 업무는 어디에 적시가 돼 있어? 조직법에 그 조직의 임무가 적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관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 관할, 일 관할, 조직 관할, 임무 관할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거기 특징을 보시면 국자법 3조, 경직법 2조에서 동일한 사물 관할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국자법 3조가 경찰의 임무 범위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물 관할이고요. 자, 두 번째 인적 관할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한테 경찰권이 적용되고요.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한테도 경찰권이 적용되죠. 자, 다만 경찰권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은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자, 지역 관할은 대한민국 전체에 경찰권이 미치죠. 대한민국 전체. 다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국회, 법정 내부, 그다음에 취해법권 영역 여기서는 경찰권 발동이 좀 제한됩니다. 자, 먼저 국회를 보시면 자, 기억에 국회의장은 저 중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에다가 경찰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회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 경찰, 행정부한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라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아래 정부의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요. 니은의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국회 경찰, 국회 경비, 국회 경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위라고 합니다. 경위. 이게 우리 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 고용돼 있는 국회에 따로 고용돼 있는 국회 경찰 또는 국회 경비 이것을 경위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국회에 배치가 되면 지원을 나가면 국회 경찰, 즉 국회 경비,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바깥에서 경호를 하고요. 자, 디귿의 경위, 국회 경비, 국회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 현행범에는 무조건 체포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현행범에는 하여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뭐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현행범은 체포하고 대신 체포한 다음에 국회 안에서 체포했으면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장 명령 없이 의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 헌법 배우시지만 헌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불체포입니다. 즉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 그러나 국회의원한테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는데 회의장 안에서 체포하면 뭐해? 그 면책 특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체포하면 안 되지. 그래서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만큼은 현행범인이더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아래 법정 내부 재판정. 자, 기억에 재판장은 첫 끝에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그래서 우리 뭐 노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막 재판하면 이 노조에서 막 몰려와서 막 그 앞에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럽니다. 그때 일찍부터 오고 늦게까지 있죠. 그래서 그 노조 위원장 막 법정으로 들어갈 때부터 청사로 막 들어갈 때부터 저 바깥에서 막 응원도 해주고 막 또 나올 때도 막 응원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그리고 니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법정 내부만 아니라 법정 외부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재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치해법권 지역. 자, 기억에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 개인 주택, 그다음에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도 외교관이 머물러 있는 공간은 불가침입니다. 이 외교 특권 굉장히 광범위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 근무할 때 한번 일본 외교관한테 막 엄청 항의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일본 외교관이 왜 항의했겠어요? 이 외교 특권이 엄청 넓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외교 특권이 있어도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교적은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확인되면 이제 풀어줘야지.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 특권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어떤 경찰권하고 딱 대척되게 되면 막 방방 뜨죠. 방방 뜨는 것이 외교 특권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말에서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되고 급박할 때 아니 그러면 외교관이 그냥 외교관 증만 딱 보여주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그러면 범죄자가 외교관 증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마패처럼 하고 그냥 다니겠네요.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경찰력 그대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교 특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넓게 인정되고요. 자, 디귿에 화재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시 외교사절 동의 없이도 출입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관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국제관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에 국제법상 인정 X 쳐놨는데 그걸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꼭 틀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국제관습법 X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국제관례, 국제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되려면 관습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학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직 법적 확신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 기존 것을 좀 지워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맨 앞쪽에 국제법상 하면서 화재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시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 전체가 다 국제법 논의잖아요. 지금 국제법 논의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맞아. 그러나 이렇게 출입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국제관습 또는 국제관례라고는 하지만 국제관습법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중에 또 지문도 돌아다니죠. 국제관습법 해서 틀린 지문으로 해서 돌아다니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에 미국 문화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미국 민주당 김민석 의원 여러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그때 민주당 김민석 의원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또 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들 하여튼 그 일당들 중에 미국 문화원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막 불 지르고 거기서 막 시위하고 바깥에 막 삐라 뿌리고 막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검거됐죠. 검거되니까 얘네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죠. 아 치해법권 아니냐? 치해법권에서 한 일을 가지고 왜 처벌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도 안 돼? 야 그러면 니네가 미국 가서 살인하면 우리가 처벌 안 해요? 다 처벌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어디 가서 나쁜 짓 해도 다 처벌하죠.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하면 처벌하죠.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한 일만 처벌 안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서 나쁜 짓 해도 다 처벌하죠. 그래서 전에 충청도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지? 태국인가 어디 가서 매춘하다가 적발됐었지 않습니까? 다 처벌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그분들 처벌 안 됐지만 어쨌든 증거만 밝혀지면 처벌해요. 미국 문화원 아니라 뭐 미국 대사관 아니라 어디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처벌하죠. 그래서 이거 미국 문화원이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범죄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래 우리나라 재판권은 당연히 미치죠. 당연히 미칩니다. 얘네가 외국 가서 뭐 살인하고 그래도 당연히 처벌하는 건데. 자 오른쪽 외관계 비엔나 협약하고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외교 신서사가 나오고요. 외교관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영사 신서사가 나오고 영사관원이 나옵니다. 외교 신서사, 영사 신서사가 뭐냐면 문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신서사라고 합니다. 문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 문건 전달자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더 특별히 보호를 받아요.
외교관계의 기본이잖아. 외교 문서 전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외교 신서사는 신체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죠. 외교관은 나중에 저 외사 파트 가보시면, 저는 이번에 강론은 안 하기로 했지만 외사 파트로 가시면 외교관에 대해서는, 외교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 직원에 대해서는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다 신체 불가침, 그다음에 재판권 면제 다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은 뭐 폭넓게 인정되죠. 그래서 신체 불가침입니다. 자, 밑으로 와 보시면 영사 신서사, 영사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도 폭넓게 불가침 특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영사 신서사는 신체 불가침을 향유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밑에 영사 관원은, 자,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영사 관원은 영사관계 비엔나 법에서 중대한 범죄는 예외예요. 중대한 범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 강론 외사 파트에 여러분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 외교 공관원을 외행노,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이라고 해서 외행노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신체 불가침, 그다음에 재판권 면제에서, 여기 재판권 면제에서 형사, 민사, 그다음에 행정 재판권의 면제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040, 040이거든요. 외교 직원은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다 면제. 노무 직원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만 면제. 그다음에 행정 기능 직원이 갈라지는데 왼쪽이 공사, 그다음에 여기 형사에서 잘려가지고, 왜냐면 형사 재판권 면제가 신체 불가침하고 민첩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040입니다. 040, 040이죠. 040, 040. 외행노에 대해서 외교 직원은 공적인 사적인이나 다 면제. 그 저 반대편에 있는 노무 직원이 제일 약하죠. 공적인 일에 대해서만 특권과 면제. 자, 행정 기능 직원은 이 신체 불가침하고 형사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대신 재판권의 면제, 민사 행정 재판권의 면제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040, 040입니다. 근데 밑에 영사관원은 영사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영사관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040 불공이야. 그때는 또 신체 불가침해서 그냥 잘라. 그래서 040 불공입니다. 즉 영사관원 공적인이나 사적인 일이나 면제를 받아요. 신체 불가침 특권을 인정받습니다. 대신 그때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대범죄 제외라고 써 있어. 그게 영상계 비엔나법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영사관원 신체 불가침 특권,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다 면제를 받습니다. 대신 중대범죄 예외거든. 중대범죄 예외. 그래서 그것이 여기랑 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사 파트 보시면서 그 표 있어. 그 표를 보실 때 이거랑 함께 한번, 그거 볼 때 이거 볼 때 그거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미 군역 내를 보시면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이 미군이죠. 미군이 뭐 아메리카 합중국이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이 공식명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그래서 합중국 하면 미국을 얘기합니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합니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 주변에서도 동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시설 바깥에서 미군장에서 뭐 돌 던지고 하면 얘네가 바로 그냥 체포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주고 걔네들한테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도와달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자, 밑에 화살표는 우리나라 경찰은 자, 위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 중대범죄 현행범인 동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군 시설 안에서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중대범죄 현행범인은 그 안에서 우리도 체포할 수 있죠. 실제로는 안 되지. 실제로는 얘네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면 총 쏴버려. 그래서 실제로는 못 들어가지만 소파에는 딱 적혀 있어요.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중대범죄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가족이 아닌 자는, 즉 소파 대상자가 아닌 자는, 소파 대상자가 아닌 자는. 그래서 이 미군이 체포했는데 소파 대상자가 아니야? 그럼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파 대상자가 아닌 자야. 그 자가 아래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합니다. 즉 미군 당국이 지금 시설 안에서 체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바깥에서도 시설을 향해서 뭐 잘못하는 사람에는 체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체포를 했는데 소파 대상자가 아니야. 바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얘네 시설 안에 있어? 우리가 요청하면 체포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얘네한테 시설 안에, 그다음에 시설 구역 주변에서 체포권을 준 것이죠. 자, 아래 박스를 보시면 기억에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 재산에 관해서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앞쪽이 시설 안에서죠. 뒤쪽에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뭐요? 시설 바깥에가 중점이 있는 것이죠. 앞쪽에서는 시설 안에서, 그다음에 뒤에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바깥에서. 그래서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뭔 말이야? 시설 안에서는 얘네 사람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 못하는 거예요. 시설 바깥에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왜 그래? 사람은 나쁜 짓 할 수 있죠. 얘네 시설 안에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얘네 물품, 뭐 차 이런 것들이죠. 이 시설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건 사람이건. 시설 바깥에서는 얘네 사람이 바깥에서 강간해. 바로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얘네 물건, 차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은 차나 물건이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얘네 차량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시설 바깥이라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얘네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안에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압수수색하지, 그러니까 얘네 시설 안에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압수수색할 수 없어. 시설 바깥에서는 얘네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압수수색할 수 없어. 대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막 살인하거나 미군이 바깥에서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해. 그럼 우리나라가 막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그러나 재산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 차량이라든가 얘네 물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안이건 시설 바깥이건 우리가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네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재산이에요. 재산. 시설 안에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시설 바깥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라고 소파에다가 규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경찰의 기본 이념. 여러분 저 기지개 한번 켜주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저기 30분 남았어. 30분 남았어. 힘내주시고. 자, 경찰의 기본 이념. 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인권 존중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민주주의. 자, 국자법 1조에서도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즉 우리 조직법 1조에서 민주성, 효율성, 즉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성, 효율성이 뭐예요? 민주성, 효율성 또는 민주성, 능률성이 행정의 양대 이념이거든요. 행정의 양대 이념, 행정 조직의 양대 이념.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양대 이념을, 우리 경찰도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조직법 1조에다가 민주성, 효율성을 넣어놨습니다. 자, 법치주의를 보시면 법치주의.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 밑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거 저희 헌법에서 이걸 법령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내요. 좀 너무 치사한 문제인데 하여튼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법치주의. 법률이 없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법치주의. 자, 이번에 행정기본법 3조 국가와 자치단체 책무에서 둘째 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 절차 규정하고 있고요. 자, 8조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치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을 행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의 세부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원칙이라는 것이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까지. 그래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법률 우위 원칙. 가래 끝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치행정의 세부 원칙, 법률 우위, 법률 유보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인권 존중을 보시면 국자법 5조의 권한남용의 금지 조항의 끝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야, 이 표현이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진짜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헌법에 나와야 하는 문구가 야, 우리 조직법에 있어. 국자법에. 근데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경직법에 있어. 경직법에. 경직법은 몇 조에 있어? 1조에 있어. 1조에. 국민 인권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표현이 헌법에 있어야 할 표현이 국자법은 5조에서 경직법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 규정 국자법은 5조에서 경직법은 1조에서. 여러분 인권보호 규정을 왜 국자법은 5조에서 경직법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국자법은 우리 경찰의 기본 조직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양대 이념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우리 조직법 1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권보호 조항은 5조 권한남용의 금지에다 넣어놨고요. 경직법은 우리 작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의 역사가 어떤 역사야? 우리 국민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린 역사가 우리 경찰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권이 발동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용법 전차권이 발동 작용법 1조에다가 인권보호 규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차권을 발동하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용법 1조에다가 인권보호 규정을 넣어놓고 그걸로도 못 믿어서 조직법 5조에다 추가로 인권보호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경직법 1조를 딱 보시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죠. 자, 그런데 딱 그냥 문구만 딱 나왔어. 문구만 딱 나오면 그 문구가 인권보호 조항이 경직법 1조, 국자법 5조에 있다는 거 알죠. 근데 딱 문구만 보고도 이게 경직법 1조인지 국자법 5조인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실 수 있어요. 왜? 경직법은 1조니까 목적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문 맨 끝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들어가 있지. 오케이? 그래서 딱 그걸 보고 똑같은 인권보호 조항이지만 이게 국자법 5조가 아니라 경직법 1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수사경찰에게 특히 요구되는 것이 인권 존중 조항이죠. 그래서 옛날에 수사경찰들이 그 막 고문해가지고 범죄자 아닌 사람을 막 잡아넣기도 하고 또 고문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한 것이 우리 경찰의 역사이기 때문에 수사경찰한테 특히 요구되는 경찰 이념이 인권 존중주의다. 자, 오른쪽 경찰 윤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크라임 파이터 모델이라고 하죠. 자,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서비스 워커 모델을 하면 서비스 워커 모델. 자,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해? 아니, 통상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서술하면 뭐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서술하는데 여기는 특별해. 여기는 특별하게 서비스 워커 모델이 바람직한 경찰 모델이라고 아주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 서비스 워커 모델이 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얘기하는 경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경찰학자들이 필에 꽂혀 있는 경찰학 이론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경찰학자들이 그냥 경찰의 역할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크라임 파이터 모델하고 서비스 워커 모델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냥 서비스 워커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경찰 모델을 이렇게 그냥 결론까지 내놓고 그냥 시작합니다. 그 점 조금 유의하시고, 자, 크라임 파이터 모델을 보시면 장점은 경찰 범죄자와 싸우는 것이니까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죠.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으니까 경찰 전문화, 과학수사 발전시켜가지고 범죄 발생하면 반드시 때려잡고 경찰 전문화에 보탬을 주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 이 크라임 파이터 모델이고, 대신 단점은 경찰 업무 전체를 포괄할 수 없고요. 즉 수사경찰만 우리 경찰이야? 수사경찰 우리 경찰 안에서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절반? 턱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지역경찰이 절반이거든. 지역경찰이 절반이고 나머지 본서 경찰 중에서 절반이 수사경찰, 절반이 비수사경찰입니다. 그래서 수사경찰이 끽해야 25%, 3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사 경찰만 경찰이라고 이제 바라봐 버리면 전체 경찰을 다 아우를 수가 없죠. 또 나머지 경찰 분야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수사 경찰만 경찰이라고 생각해 범죄 잡는 것만 경찰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나머지 경찰의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번에 흑백 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범죄자 잡는 것만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너 범죄자야? 너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는 때려잡고 범죄자 아닌 사람 이렇게 세상을 그냥 흑백 논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자, 밑에 서비스 워커 모델은 의의에 먼저 그냥 가장 바람직한 경찰 모델에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요. 3번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에서 경찰이 범죄자 때려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경찰 활동을 엄청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꼭 기존의 경찰 사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비스 워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합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뭐야? 경찰이 주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범죄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바라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워커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서비스 경찰 활동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경찰학자들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필히 꽂혀 있어. 그래서 이 서비스 워커 모델도 가장 바람직한 경찰 모델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서비스 워커 모델에서 말하는 경찰 활동은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을 많이 하죠.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 뭐야? 원래 경찰의 임무가 아닌데 즉 다른 국가기관의 임무인데 경찰이 대신하는 것이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입니다. 이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 자, 둘째 줄에 공식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관행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관여하는 것. 이러한 경찰의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은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이며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즉 경찰이 왜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을 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고 먼저 출동하는 것이 경찰이거든요. 왜? 경찰은 항상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도 112다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살을 해도 무조건 112다 신고하고 그러면 경찰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현장에 최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막 경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경찰이 우리 경찰 업무가 아니지만 뭔가 활동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대역적 권위 대신해서 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 대신해서 하는 활동은 원래 기관 뭐 한국통신 한전이나 뭐 그다음에 뭐 KT나 또는 소방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마디로 오버해서 하면 안 되겠죠.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찰이 치안 전문가지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오버해서 하지 말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밑에 치안의 유형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치안의 유형 넘어갈게요. 여러분 치안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공적 치안과 사적 치안을 섞어서 하는 거. 딱 오늘날의 우리 경찰 같은 것이죠.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경찰 제도를 두면서 공적 치안을 두면서 또 민간 경비 경호 회사를 별도로 또 운영해서 고용해서 쓸 수 있게 가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 치안에다 사적 치안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나라 각 세계의 경향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찰의 직업 전문화. 자, 먼저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가 나옵니다. 이 오거스트 볼머가 20세기 초중반에 경찰관을 하면서 또 학문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표창원이죠. 표창원하고 미국 이 오거스트 볼머하고 좀 다른 것이 표창원은 표시고 오거스트 볼머는 옷이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오거스트 볼머는 표창원하고는 다른 게 표창원은 근데 지금 누구를 깔라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까는 건데 표창원은 TV에 나와서 자기가 엄청 전문가처럼 얘기해요. 제 말이 자기가 학자로서 전문가는 될 수 있죠. 그러나 현장 전문가는 아니지. 왜냐 표창원은 경찰을 제가 알기로 끼케야 1, 2년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왜? 1, 2년도 안 하고 유학 갔다 와서 진짜 몇 달 하다가 경찰대학 교수로 갔거든요. 현장 전문가는 아니죠. 오거스트 볼머는 현장 전문가예요. 평생 경찰 하면서 학문까지 함께 한 사람이 이 오거스트 볼머입니다. 이 오거스트 볼머가 경찰 전문화를 통해서 경찰 개혁을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네 경찰 근무도 해봤으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경찰은 개판 경찰이죠. 그래서 서로 경찰 안 하려고 그래. 왜? 막 위험하니까. 좀 막 조폭들이 막 저기 뭐야 마피아가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경찰 안 하려고 막 그러니까 경찰을 누가 들어오냐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 뭐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막 경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 자질이 엄청 안 좋죠. 자질이 엄청 안 좋고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오거스트 볼머가 가장 강조한 것이 경찰 전문화입니다. 경찰관 적어도 대학 졸업한 사람들 좀 받아들여서 똑똑하니까 권한도 많이 주고 국민이 신뢰하고 그러면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권한도 또 많이 주고 선순환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 오거스트 볼머의 실제 경찰관을 자기가 해니까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찰관을 좀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오거스트 볼머입니다. 자, 오거스트 볼머가 경찰 전문직업화를 유시로 해서 경찰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자, 경찰 그 당구장 표시의 전문 직업화의 장점이 인적 자원의 질 향상. 왜냐하면 경찰 전문화 얘기하면 항상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졸자를 경찰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신뢰받고 권한도 많이 주고 일을 잘하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선순환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질 향상, 자율과 재량적 업무 수행 촉진. 일을 잘하니까 또 신뢰를 받으니까 권한도 더 주고 자율권도 더 주고 그다음에 경찰 위상을 제고하고 보수도 상승시키고 선순환을 돌리자는 것이 경찰 직업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자, 근데 자 먼저 이번에 이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전문직이라고 하면 그냥 전문성만 있으면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좀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원래 전문직이라면 옛날에 원래 전통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려면 뭐 하수구 잘 뚫는 사람 전문직이지. 그러나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전문직이라고 좀 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누구를 전문직이라고 칭했어? 회계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전문직이라고 칭했죠. 즉 전문성 플러스 공익성이 더해져야 전문직이라고 하죠. 통상 학문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려면 전문성,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플러스 공익성까지 갖춘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전문성 플러스 공익이 요구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말들 거기다 넣어놨고요. 자, 밑에 경찰의 전문 직업화의 윤리적인 문제점은 경찰을 전문직화하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은 아까 저 위에서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이 신뢰하고 뭐 월급을 많이 주고 권한을 많이 줘서 재량을 넓히고 이런 것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는 그 나쁜 점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 나쁜 점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경찰 전문 직업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 먼저 부권주의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의 일을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부권주의라고 합니다. 즉 경찰이 전문 직업화되면 막 대졸자로 해가지고 능력 있고 국민한테 신뢰받아. 그러면 지 잘났다고 지 맘대로 그냥 국민을 지 맘대로 그냥 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 부권주의고요. 자, 소외와 차별을 구분하셔야 되죠. 소외는 전문가가 자기 분야만 전문가야. 전체적인 시각이 결여돼 있어. 자기 분야만 전문가여서 자기 분야, 자기 생각만 그냥 고집하는 거. 이것을 소외라고 하고 차별은 전문 직업화하면 대졸자를 경찰로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대학을 못 나와서 경찰도 할 수가 없네. 그걸 갖다가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대학을 못 감으로써 경찰도 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차별이라고 하고요. 사적 이익 이용은 이 전문 직업화를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대졸자를 받아들여서 월급도 많이 주고 권한도 막 재량 주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전문 직업화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권한도 주고 막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 이용이고요. 아래 경찰의 일탈을 보시면 1번에 경찰의 조직 내 사회화 과정을 보시면 조직 내 사회화 과정, 즉 조직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자, 그것이 경찰 업무 절차, 매뉴얼이죠. 매뉴얼, 뭐 교육, 상사의 지침, 공식적인 지침 이런 것이 다 공식적 사회화 과정이죠.
자, 그 뒤에 고참이나 동료들에게 배우는 관례나 행태 등 비공식적 사회과정도 있죠. 자, 경찰관이 공식적 사회과정, 즉 업무 매뉴얼이나 교육이라든가 상사의 공식적인 지침 이런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아니면 고참 동료들한테 그냥 막 배우는 비공식적 사회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비공식적 사회과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학자들이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래? 이게 거친 직업들의 특징이죠. 거친 직업들, 즉 몸으로 하는 직업들. 전에 민감용 청장께서 우리 경찰 막 여경 엄청 여경분들 죄송합니다.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민감용 청장이 딱 이런 얘기했어요. 여경을 막 대폭 늘리면서 경찰은 힘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저는 진짜 경찰청 역대 경찰청년들이 한 망원 중에서 최고 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몸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죠. 몸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고 엄청 거친 직업이고 그죠? 아니 일선의 직원들은 막 몸으로 막 밤잠 못 자면서 일하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은 몸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아니 여경을 많이 뽑고 안 뽑고는 지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공식적 사회과정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 이게 몸으로 하는 직업, 거친 직업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몸으로 하고 막 거친 직업은 매뉴얼 이렇게 필요 없어. 다 동료들이 고참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하고 그죠? 위험하고 몸으로 하고 거칠고 그런 직업은 다르게 비공식적 사회 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자, 아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허용론이 있고 밑에 불허용론이 금지론이죠. 허용론, 불허용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허용론에 지형 관자가 있습니다. 허용론, 작은 호의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능이 경찰관이 작은 호의하고 부패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호의 금지론이 작은 호의를 받다 보면 부패하고 작은 호의하고 헷갈려가지고 부패로 빠져든다는 것이 이 금지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허용론은 야 경찰이 야 작은 호의하고 부패하고 구별도 못하냐? 작은 호의는 그냥 작은 호의 받는 경찰관이 부패는 절대로 안 받는다. 구분할 줄 안다. 그 정도의 지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능론이고요. 그다음에 형성제의론. 작은 호의를 받으면 오히려 더 국민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다가 한번 순찰을 도는데 제가 이제 시골 파출소장을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같이 시골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막 떠들고 막 불 피우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 한 두세 필지 사이가 있는데 막 떠들고 막 소리 나고 뭐 깨지는 소리 나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갔더니 고기 잡고 있더라고. 그 막 시골 개울에서 고기 잡고. 근데 우리가 딱 가니까 조그만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 송사리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것을 초장에다 딱 찍어가지고 줘. 우리 직원들 딱 주니까 또 한 명한테 또 줘. 그 사람이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먹으면 나한테 자네가 오잖아. 그분도 저한테 주더라. 제 진짜 제 그때 심정이 안 먹고 저까지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무한해. 그러지 않습니까? 먹었어. 먹기 싫었지만 먹었어. 맛있더라고. 더 먹었어. 막 소주도 마시고 막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저를 찾아와. 저를 전화를 하고 막 그게 바로 이 형성제 이론입니다. 자, 관행성.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야. 자발성.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경찰이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는 건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 지형 관자가 작은 호의 허용론,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금지론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론을 얘기한 사람이 셔먼이고요. 델라트르가 셔먼의 편을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비셔트르, 셔먼, 델라트르가 이제 같은 편인 것이죠. 여기 반대한 사람이 펠드버거죠. 이 펠드버거가 셔먼 밥 패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펠드버거입니다. 이름이 펠드버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핵심이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입니다. 이 작은 호의론을 얘기하면서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 딱 얘기하면 벌써 그냥 틀린 지문이야. 왜 그래? 부패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부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지 견해 다툼이 있는 것이지, 작은 호의가 만약 부패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논란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예요. 개념 정의 자체가. 부패에 해당하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교과서에 안 나오죠. 부패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받아도 되느냐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경찰의 부정부패. 자, 먼저
부정부패의 정의로서 하이덴하이머의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이 개념 정의가 뭐냐면 부패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확장시키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부패 이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 부패는 어떤 그냥 범죄자가 부패 범죄자 찐따가 돈을 받는 거, 뇌물을 받는 거, 뇌물을 주고 받는 거 이걸 부패로 봤었죠. 그 개념을 확장시킨 거예요. 왜?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려면 부패라는 것의 현실을 정확하게 목도해야 부패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의 개념을 정확하게 더 확장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직 중심적 정의 중간에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고 사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권위를 남용하면 즉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위 남용, 관직 남용이면 부패로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 이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개념의 확장인 것이고 자 시장 중심적 정의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즉 돈 주면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 이게 뭐예요? 부패를 꼭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논리로 얘기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동안 부패라고 하면 어떤 찐따 같은 새끼들이 돈 주고받는 거 이것만 부패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수요 공급의 논리 수요 있는 곳에 부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꼭 어떤 찐따들만 하는 행위로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뇌물을 좀 주면 이득을 좀 볼 수 있어. 즉 어떤 공무원이 누구한테 좀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 그 장소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뇌물을 줘서 이득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꼭 범죄자들의 행위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런 수요 공급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면 부패가 자라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즉 부패 개념을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자, 공익중심적 정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수는 월급이죠. 월급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해서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다. 즉 공익, 공중의 이익이 공이지 않습니까? 공익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도 부패로 봐야 된다라고 부패 개념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덴하임의 부패 개념 3개 관직 중심적 정의, 시장 중심적 정의, 공익 중심적 정의는 한마디로 부패 개념을 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덴하임의 부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내면 아래 기억에 부패 행위는 돈,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위, 영향력, 유신, 장래,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고요. 자, 디귿 리을은 유사한 말입니다. 표현만 좀 다르고 디귿 부패 행위는 권위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위의 적절한 사용의 형태로도 이루어집니다. 자, 리을에 권한 남용은 물론 적법한 권한 행사라도 사적인 이익의 동기가 개입되고 사적 이익이 결부되면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다 뭐를 떠올리셔야 되면 여러분 일선 가보시면 나쁜 짓 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일처럼 해서 또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면 또 최고 하위야.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본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면 제일 하위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직이 그렇게 깨끗한 조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끼리는 깨끗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래야 부패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부패 행위를 하는 그 일부 찐따 같은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패를 해? 해지 말아야 할 것을 해주면서 부패하는 놈들이 있어요. 즉 기소 붙여야 될 것을 기소 붙이지 않고 봐주면서 돈 받는 놈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기소 안 붙일 거 불기소할 거 불기소하면서 막 이빨 까가지고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진에 있어서 이 부하 공무원들이 있는데 승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승진시켜서 돈 받는 사람 있죠. 승진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 승진시켜서 돈 받는 사람 있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승진해야 돼. 그 사람을 시켜. 그러면서 또 돈 받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게 디귿 리을이 그겁니다. 권위의 적절한 사용 하면서도 부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리을에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패가 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개념을 확장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개념이고요. 자, 밑에 부패 유형을 보시면 역시 하이덴하이머고요.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 백색 부패는 선의의 부패.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하는 사회 구성원이 그 정도는 부패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패가 백색 부패고요. 자, 흑색 부패는 대가성 있는 뇌물수, 진짜 부패, 진짜 부패. 자, 회색 부패는 그 중간에 있는 부패. 그래서 이 회색 부패 안에 뭐 작은 호의 등등등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저 기억에 백색 부패, 흑색 부패의 중간 끝에 적은 액수의 호의 표시, 뭐 선물, 끝에 음료수, 과일, 떡값, 밑에 정신에 대한 후원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제가 이제 회떡후 이렇게 숙지를 해 놓은 것이 뭐 작은 호의라든가 선물, 음료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아는데 우리 생각에 떡값을 받아? 정신에 대한 뭐 불법적인 후원금을 줘. 이거는 제 생각에는 흑색 부패인데, 하여튼 이 하이덴하이머는 회색 부패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헷갈려서 그냥 회떡후 이렇게 해놨습니다. 떡값. 그다음에 정신에 대한 불법 후원금. 이것은 회색 부패다. 회떡후 좀 숙지해 주시고요. 자, 밑에 경찰 부패의 현실적 특징에서는 자, 니은의 경찰 조직의 유계 구조와 충성 문화 강조는 부패를 조장하는 부패 생성 원인이다. 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뭐 부패 얘기하면서 뭐 유계 구조, 충성 문화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조직이 경찰 조직이 우리 저는 이제 나왔지만 우리 이제 뭐 동료 경찰 공무원들이 우리가 제일 깨끗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직은 더 깨끗한가 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꼭 하위야. 엄청 하위야. 맨 끝단계야. 뭐 5단계까지 뽑으면 5단계, 4단계까지 뽑으면 4단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부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부패를 해결하는 정책이 우리 조직을 상식이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우리 경찰청장께서 우리 조직 막 직제 고치면서 완전 통폐합을 시켜버렸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권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경찰청장 정도 되면 이 지원작전이 있거든요. 지원작전.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지원작전을 좀 펴서 우리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거쳐서 어떤 조직 편제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쳐야죠. 막 한두 달 두닥두닥 해가지고 막 외사국 국제협력관을 만들고 막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리고 막 와, 나 이런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 조직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패가 싹 트는 거예요.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부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계구조와 충성문화 강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를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부패를 할 때 어떤 민간인 찐따가 공무원 뭐 이게 경찰이 됐건 누가 됐건 직접 돈을 줘. 받겠어? 이 공무원이 또라이가 아니고는 안 받지. 어떤 때 받아? 돌려치기 할 때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돌려치기를 할 때 중간에 선 사람 이 사람을 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의 친구, 가족, 이 공무원의 상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또는 뭐 전직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유계 질서와 충성 문화를 강조하면 상사가 시키면 듣는 거지. 유계 문화와 충성 문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상사가 시키든 뭐든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계 문화를 강조한다든가 충성 문화를 강조하면 이 돌려치기에 약해. 그래서 부패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유계 문화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위에서 막 까라면 까. 군대지 그거는. 그죠.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게끔 좀 만들어야 조직이 청렴한 조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